안녕하세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개정세법 중에서 법인세랑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에듀윌 세무사회계사학원의 무료 특강 강의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그 자료, 요 내용에 대한 자료는 김문철 세법TV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국세기본법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자송달 가능 서류는 그동안 4가지였어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신고 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이렇게 4가지였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렇게 독촉장도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전자송달을 하는 거는 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이 가능한 거냐, 전자송달할 때에 그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로 송달하는 것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거냐. 그 중에 여기 그동안 4개 중에서 요거 납부고지서랑 국세환급금 통지서만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자송달 가능 서류로 새롭게 들어온 독촉장까지도 이렇게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정된 내용인데, 근데 요거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 독촉장이 전자송달 가능 서류로 들어온 거는 2024년도 7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되는 건 아니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제목만 적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목적상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이제 포상금 수령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고 기한이 원래 요 고시된 내용에 있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시행령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냐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이런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해서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데 현금 받았을 때 그런 사람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을 해야지만 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있거든요. 전문가 등의 경우에 그런 데 포함해서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자가 있는데 그런 발급 의무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게 이런 고시 규정이 있었던 거를 이제 상향입법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갖고 온 겁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상향입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장의 첫 번째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 게 국조법에서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그래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도입을 해가지고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 특례 규정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에는 5년, 7년, 10년. 상속세, 증여세는 10년, 15년의 일반적인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국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의 경우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조세 불복 결정이라든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부가제척 기한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 이런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국조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이 변경이 됐을 때,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이 변경이 되게 되면 과세당국은 아무리 일반적인 국세 부과권의 제척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틀린 문구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과세당국이 변경된 날로부터, 이렇게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부과권 행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변경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그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다른 얘기죠. 1년 내에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가 있었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이렇게 징수권을 행사했을 때 국가가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근데 그 중에 그 압류 있잖아요. 압류 중에 새로운 단서가 하나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류를 했는데 그게 압류 금지 재산이었던 거야. 또는 제3자의 재산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과세관청이 알게 되면 즉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압류를 해제시켜줘야 돼요. 이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압류가 즉시 해제가 되면 소멸시효 중단도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되는데 이러한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가 즉시 해제가 되면 소멸시효의 중단도 제외가 된다.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런 압류에 대한 단서가 하나 신설됐다.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규정 중에 하나가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 그동안 과소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과소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과소신고 했다 할지라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원래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몇 개의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공제 기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쳤어요. 심의를 거쳐서 그게 신성장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심의를 해서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인정도 받기 전에 미리 세액공제 신청하면 통합전세공제 해줄게 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조특법 시행령에. 그래서 조특법 시행령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인정도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인정, 신성장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정도 받기 전에 미리 투자세 공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적게 된 거죠.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그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가지고요. 세액 공제를 못 받았어야 되는 애가 받게 된 사실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애가 받아버렸으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소신고가 됐으면 뱉어내야죠. 그 과소신고된 세액을 뱉어내야죠. 뱉어내는데 뭐는 면제시켜주겠다? 그렇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시켜주겠다. 이 조특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뱉어내야지. 통합주자세 공제 받은 거 뱉어내야지. 그렇지만 뭐는 면제시켜주겠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산세에 대한 면제 규정이 또 몇 가지가 더 들어왔는데 이겁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과소신고 납부가 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도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적용 제외를 시켜줘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거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하고 증여세 과세 표준 과소신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거는 그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서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새롭게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들어온 건 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도 제외시켜 주겠다는 규정으로 새롭게 뭐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그 납부지연 가산세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질까지의 납부지연 가산세. 우리가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있어요. 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이제 과소 신고 납부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12월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이 신고 납부가 아닌데 그때 법세를 과소신고 납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납부를 한 거죠. 그럼 미납세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 해가지고 납부지원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일수를 곱할 때 여기 납부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납부 고지일까지만 일수를 계산하죠. 납부 고지일까지만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2 곱하고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는 이때는 일수 계산 안 해요. 일수 계산 안 하고요. 이때까지도 계속 안 내면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원가산세로 하죠. 그리고 납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내면 그때부터 또 일수 계산하죠. 그래서 납부한 날까지도 일수 계산해가지고 미납세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여기 일수 계산해가지고 10만 분의 20 하는 거 이걸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는 일수 계산 안 하고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3% 가산세 부과하는데 이걸 B 납부지원가산세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안 내는 이것도 미납세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1을 곱해가지고 납부지원가산세를 하는데 걔는 이렇게 C라고 한다면 납부지원가산세가 A, B, C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은요 납부지원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A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는 거죠.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원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법 차이로 인해가지고 과소 납부한 내용이 밝혀졌다면 그러면 요 납부지원가산세에 적용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상속세 증여세법의 그 평가법 차이로 인해가지고 상속세 증여세가 과소신고 납부가 됐거나 그죠? 그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그 평가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부담부 증여로 보는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인데 이게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 증여 재산을 평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좀 많이 긴데 아무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과소 납부의 한 사실이 밝혀져서 추가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원가산세를 이 A에 해당되는 납부지원가산세 적용을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거니까 좀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요거 적용 제외하겠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적용되는 거죠. B하고 C에 대한 납부지원가산세는 적용되는 건데 A에 대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어떤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쫙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산세 중에서도 이게 가산세가 단순한 협력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단순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산세 그런 단순 협력 의무로 인한 가산세들은 다 모아가지고 중소기업은 5천만 원 한도로 하고 그리고 그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그런 단순 협력 의무로 인한 가산세를 다 모아가지고 1억 원을 한도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게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얘네들은 이게 가산세 한도가 이게 적용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이번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그동안 이제 다 비슷한 거죠.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가산세 한도 적용이 됐는데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한도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이것도 단순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아니냐. 그래서 얘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게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3장의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3장에서는 조세
전세권의 보전, 우리 교재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개정된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유자 변경 시에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을 명확하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국세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1번 원래 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을 했을 때 국세 우선의 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을 하고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죠. 내가 지금 임차인인데 이 건물에 종전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나는 계속 임차인인데. 그러면은 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체납을 하게 되면 국가가 국세를 우선해서 국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국가가 세금 먼저 걷어갈 거냐? 아니면 임차인인 내가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인 내가 국세보다 더 우선권을 갖느냐? 이걸 싸울 때에는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국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금 현재 임차인에 대한 국세만 국세 우선의 원칙을 따졌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외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작년에 들어왔던 얘기죠.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그러니까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도 국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작년에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그렇다면은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를 하는데 그거는 그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정 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그렇게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요 내용이 빠져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 기일이 더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국세만 한다? 실제로 법정 기일이 권리 설정보다 빠른 그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만 우선 징수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들어왔다. 원래 다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좀 명확하게 그 규정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조세 불복 제도와 납세자 권리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쪽 개정 내용이 조금 좀 많기는 해요. 일단 조세 불복 관련된 소액사건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국세심사위원회에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청구 금액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의결 거치지 않겠다. 의결 거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금액이 소액 기준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에 대한 소액 기준은 3천에서 5천으로 지방세는 소액 기준이 1천만 원이었고 1천만 원. 근데 그게 지방세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다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이것도 이제 내가 심판 청구를 하면은 조세 심판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조세 심판관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주심 조세 심판관이 단독으로 그냥 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국세는 3천만 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다 상향 적용돼서요. 국세는 5천만 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상향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조세 불복 대리인 적용 범위 확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불복 청구 시에 대리인 일단 불복 청구 시에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죠. 근데 변호사나 세무사나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작으면은 이렇게 친척들,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사촌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금액이 작으면. 꼭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금액이 작으면 이렇게 이런 여기 적혀 있는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게 소액사건의 경우만 그렇게 됐었거든요. 소액사건 3천만 원 미만이 확대가 된 거죠.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가 됐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국선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인을 선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전문가들 이렇게 아무래도 선임을 하려면 대리인 선임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게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소유 재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임할 때 비용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선 대리인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선 대리인 신청을 하려면 소득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재산가액도 얼마 안 되는 개인들만 국선 대리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요. 요번에 개정 내용은 이게 법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법인도 그 법인도 그냥 법인이 아니겠죠. 영세한 법인들도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법인도 국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데 바로 1월 1일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4월 1일부터 돼요. 24년 4월 1일부터는 법인도, 영세한 법인도 국선 대리인 신청 허용이 가능하다. 근데 그 영세한 법인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산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이렇게. 수익 금액은 3억 원 이하, 자산가액은 5억 원 이하인 영세한 법인의 경우에도 국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이 꽃표시되어 있는 건 좀 읽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수익 금액과 자산가액은 어느 시점에 수익 금액과 자산가액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법인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법인세,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법인세를 2024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2023년도에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2014년도 1, 2, 3월 달에 요때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법인세가 신고가 안 됐으니까 2013년도에 수익 금액과 자산 금액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14년도 1월 1, 2, 3월 달에 국선 대리인 신청할 때는 아직 2023년도에 법인세가 신고가 안 된 거니까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과 자산을 몰라요. 언제 걸로 할 거냐? 그러면 전전 연도 2022년도의 수익 금액과 2022년도 말 시점에 자산가액으로 하겠다는 거, 그런 얘기고요. 2023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기한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3월 31일 지난 다음에 국선 대리인 신청할 때는 2023년도에 대한 법인세가 신고가 된 거니까 2023년도의 수익 금액과 자산 금액을 알죠. 그러니까 2024년도 신청하는 이해의 직전 연도에 수익 금액과 직전 연도 말에 자산가액이 요 금액 이하여야지만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말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그냥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세심판원에 이게 상임 심판관이 있고 비상임 심판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상임 심판관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격사유로 보겠다, 배제하겠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또는 세무사인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근데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딱 여기만 한정한대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리고 외국법 자문법률 사무소로 딱 한정하겠대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으로 위촉하지 않겠다. 결격사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거나 거기에 있다가 퇴직한 지 아직 3년이 안 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조세심판 같은 거 이제 심판 청구를 할 때에 이런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법인이 대리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편을 또 들어줄 거 아닙니까? 유명한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야. 유명한 세무법인 출신 세무사야. 근데 내가 있었던 그 세무법인이 이 심판청구 대리인이네? 그럼 아무래도 내가, 그렇죠. 이 비상임 심판관이 아무래도 좀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예 얘는 위촉 결격 사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심판관의 임명철에 해촉 사유를 합리화시킨 건데, 일단 조세 심판관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장기 심신쇠약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촉의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를 좀 더 보완하고 추가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요, 비위 사실이 있거나 뭐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판관이 회피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이 내용이 들어온 거죠. 직무태만, 품위 손상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 철회하겠다, 해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요 심판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상임 조세 심판관이 있고 비상임 조세 심판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동안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임은 뭐예요? 내가 이제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똑같이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내가 3년 동안 일단 했고 그리고 연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 좀 다시 심판관이 안 됐다가 다시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또 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임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은 없는 거죠. 한 번 하고 나중에 언젠가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상임은 그대로예요. 상임 심판관은 그대로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3년 하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3년 하고 이게 중임이 가능한데요.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중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3년 가능한 거지 한 번 3년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또 3년 하는 건 안 돼요. 두 번 하려면 연속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연임만 가능하다. 중임이 아니라. 중임과 연임 차이 아시겠죠? 연속해가지고 임기 채울 거냐?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할 거냐? 시간 지난 다음에. 중임이 안 되고요.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연임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차례. 그것도 한 차례 연임만 된다. 예전에는 중임이었는데. 상임 조세심판관은 그대로 임기 3년에 한 차례 중임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 열람 거부 사유가 신설이 됐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런 내용이에요. 주심 조세심판관은 심판관 회의 개최 전에 청구인 또는 처분청, 그러니까 청구인과 처분청이 지금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그 심리 자료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 자료 열람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주심 조세 심판관은 심리 자료 열람을 허용한다. 요청만 하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심판 청구인은 열람 요청 안 했는데 누구만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그게 각하 결정 사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 결정 사유거나 또는 소액 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주심 조세 심판관이 열람 거부를 할 수 있게 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 심판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걸 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그 거부 사유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그게 금액이 아무리 적든 그게 각하 결정 사유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심리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허용했는데 지금은 허용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누가 열람을 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전히 심판 청구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아무리 각하 결정 사유든 소액 심판 사유에 해당하든 무조건 열람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열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그냥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 통지는 이제 개최를 14일 전까지 심판 청구인하고 처분청한테 각각 통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그 통지에 이제 전화, 휴대전화에 문자, 그다음에 또 이메일, 전자우편 등으로도 다 할 수 있게 통지 방법을 좀 명확하게 통지한다로만 되는데 뭘로 통지할 거냐? 꼭 우편 통지를 할 거냐? 이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거나 사이즈가 크면 조세심판관 회의가 아니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상임 조세심판관이 8명 있었거든요. 그 8명 전원 다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임 조세심판관도 상임 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참여를 해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가 약간 바뀐 게 상임 조세심판관 전원 다 안 와도 되고요. 상임하고 비상임 조세심판관 합해가지고 조세심판원장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이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임조세심판관이 그전에는 무조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할 때 상임조세심판관은 무조건 전원 다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임과 비상이 합해가지고 이번에는 12명 하겠습니다. 뭐 14명 하겠습니다. 또는 20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세심판원장이. 전원이 다 참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때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12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상임 조세심판관 5명에 비상임 조세심판관 7명.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임 조세심판관은 무조건 다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거를 운영을 좀 합리화시켰다. 아니 상임 조세심판관도 뭐 개인적인 또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참여하는 걸로만 돼 있었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12명에서 20명 사이로 정해서 상임하고 비상임, 아무튼 비상임이 상임하고 같은 수 이상만 되게 해가지고 12명에서 20명 모이면 합동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약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인데 요거는 조세심판 결정서 송달에 합류한데, 이게 조세심판 결정서는요, 그동안 이 조세심판 결정서는 송달의 방법이 직접 수령하거나 아니면 우편법에 따라서 특별 송달하거나 딱 이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요 경우에는요, 공시 송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지금 사실은 시행령 안의 문구는, 시행령 안은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서류의 공시 송달의 그 사유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좀 약간 좀 잘못됐어요. 보세요. 시행령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가지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냐, 아니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약간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가지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의 표현보다 이거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그렇지만 송달하기 어렵지 않다면 그러면은 송달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송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and죠. 그리고 그게 송달하기 어렵다면. 근데 그 국외가 굉장히 오지거나 막 그래가지고 송달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있고가 아니라 있어는 아무튼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기만 하면 송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국외에 있어가지고 송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송달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냐,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냐,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국기법의 그 1장의 서류의 송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 안에 이 조세심판 결정서의 공시송달 사유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과될 때 있어를 있고로 바꿀 거예요. 서류 송달의 공시송달 사유하고 완전히 일치시켜야 되는 거지,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안으로는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고가 아니라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는데, 바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로 바꿔놓은 겁니다.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공시송달을 하겠다는 거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효력이나 이런 것들, 공시한 날부터 10달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효력 발생 시기와 방법,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의 공시송달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12번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국세예교심사위원회, 납세자 보호위원회 또는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그 위원회 제척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당사자거나 또는 그 조력자의 사용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위원에서 제척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한 15년 전에 잠깐 사용인이었던 사람도 이게 제척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기간도 오래됐고, 그런데 또 제척되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좀 구체화시켰어요. 그게 여기 당사자나 그 조력자의 사용인은 제척하긴 하는데, 그 사용인은 질의일, 세무조사 착수일, 면담 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딱 한정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전 사용인이었, 잠깐, 되게 오래전에 잠깐 사용인이었던 사람까지 다 제척시키는 건 너무한다. 그래서 5년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국세심사위원회하고 납세보호위원회에 민관위원 요건을 합류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의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입니다. 비상임 심판,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 심판관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임 심판관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그 내용 여기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때 한정을 취업심사 대상 모든 기관이 아니라 그 중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한다. 이렇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나 거기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국세심사위원회라든지 납세보호위원회에 민관위원회 위촉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정보 요구 시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해가지고 이제 뭐 유지가 좀 이제 강화가 돼요. 해가지고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과세정보 요구를 문서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그 과세정보 요구를 문서로 할 때 그 문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해서 좀 더 이렇게 비밀 유지를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정보 비밀 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를 이제 제출하게 하는데 그 과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과세 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의 과세 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추가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있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요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으로 고발됐거나 또는 통고 처벌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적용을 제외했거든요. 제외했었는데 다만 고발됐거나 통고 처벌했다 할지라도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이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그죠? 적용 제외해서 얘는 또 제외하는 거죠. 적용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17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결정사의 명확한 뭐 당연한 건데요. 이게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거는 기각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채택하겠다 또는 일부 채택하겠다 인용하겠다 그리고 심사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예 그냥 각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아예 심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있었는데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도 하나 추가가 됐다. 뭐 당연한 거죠.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원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이렇게 국세청장한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국세청장한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때 국세청장의 훈련, 예교, 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업무 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 예고 통지를 했을 때 이거는 국세청장한테 직접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였어요. 그리고 1에서 3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는 청구 금액이 1에서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무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국세청장한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금액 기준이 다운됐어요.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청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구 사유가 더 완화된 거죠. 5억만 넘어가더라도 국세청장한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금액 기준이 더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사실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수업 목적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만 이렇게 쭉 적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수업 목적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하나? 살짝 해서 뭐 2개 정도? 쭉 넘겨보시면은요. 쭉 넘겨보시면 이 제목들은 그 저희 다음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으면 다 내용들이 있긴 한데 수업 목적상 중요하진 않은 거고요. 수업 목적상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어요. 원래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원래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10년 안에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 합계해서 6억까지 공제해주죠. 그리고 직계 존속한테서 증여받은 거는 5천만 원. 근데 직계 존속한테서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증여받은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증여하는 거는 또 5천만 원. 그 직계 존비속 외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라면 1,000만 원.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증여재산 공제예요.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까지 일반 서민들이 무슨 어떻게 증여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증여하는 데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 이제 집 좀 보태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더라도 얼마밖에 안 돼요. 직계 존속이 자녀, 이제 결혼하니까 미성년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쪽 부모님도 남편한테 5천만 원. 부인 쪽 부모님도 부인한테 5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 그래가지고 더 합하면 1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돼가지고 증여세를 안 내는 거죠. 이제 남자 쪽에서도 5천만 원, 여자 쪽에서 5천만 원, 이렇게.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고 봐가지고요. 혼인했어? 또는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하는 요거 이외에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설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어야 되고요. 공제 한도는 1억. 이것도 한 사람당. 그러면 원래 아까 5천만 원 10년 동안 만약 증여받은 게 없었다면 그러면 이번에 결혼할 때 5천만 원에 추가로 혼인했으면 1억 더. 그러면 한쪽에서 5천이 아니라 1억 5천. 이건 여자 쪽도 마찬가지죠. 여자 쪽도 원래 5천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였는데 추가로 혼인을 하게 되면 1억 더. 1억 5천. 총 얼마까지? 3억까지. 둘이 합하면 3억까지 공제가 돼가지고 증여세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사람만 보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1억을 증여받은 거죠. 근데 언제 증여를 받아야 되느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동안 4년 내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그 안에 증여받은 금액 1억 원 한도 해가지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 그걸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증여 추정이나 의제 등에 해당하면 안 해주고 그건 제외하고 다만 이제 반환특례라고 해가지고 반환특례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받았는데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거야. 혼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 뭐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해가지고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좀 이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정당한 사유가 약혼자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받아도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받았는데 근데 뭐 약혼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약혼자가 사망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래서 깜빵 가게 됐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행방불명 됐거나 뭐 이런 거죠. 1년 이상 행방불명 됐거나 또 불치병에 걸렸거나 결혼 못 하잖아요. 그 뭐 이런 좀 안 좋은 얘기가 또 있는데 안 좋은 사유를 파혼했거나 약혼자인데 뭐 다른 여자랑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뭔가 약혼 중에 뭐 이렇게 뭐 타인은 뭐 간음했거나 이런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좀 결혼 못 하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예요. 이미 혼인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왜냐면 이전 이내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한테 다시 반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너 증여재산 공제 안 받았어야 했는데 왜 받은 거야? 뱉어내면서 가산세 내 이게 아니라 그냥 가산세 안 내게 하겠다. 다시 돌려주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혼인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돈을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주면 그럼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환 특례. 언제까지요?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거는 혼인정에 증여를 받은 거주자인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거나 또는 개노신고를 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가산세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뭐 가산세 면제는 하지만 이자 상당액은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은 부과는 하는데 가산세는 면제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 안 한 거야. 원래 혼인일 전 2년 안에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증여 미리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 결혼 안 한 거야. 실컷 돈을 받아놓고서 그러면은 수정신고 하라는 거예요. 수정신고 하면은 가산세 면제해줄게. 다만 이자만 좀 내게 하고 가산세는 면제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언제까지 하라고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결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2년이 되는 날부터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개헌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혼인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이제 가산세 면제고, 혼인 후에 증여받은 거주자야. 혼인 후에도 2년 내에 증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혼인을 하고 증여를 받았는데 혼인 무효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혼인 무효의 소액 확정 판결을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개헌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 혼인을 처음부터 안 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때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개헌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시켜 주겠다. 다만 이자 상당액은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혼인만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혼인 안 했는데 미혼모,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 해줘야죠. 꼭 결혼이라는 걸 해야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결혼 아직 안 했지만 애를 낳기만 하더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결혼 안 했는데 애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 들어온 거예요. 출산 증여. 그러니까 출산은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든 결혼 안 했는데도 미혼모로서 애를 낳든 어떻게든 간에 출산만 하게 되면 대신 요건을 추가해야 돼요. 이것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의 증여 어떤 재산을 받게 되면 1억 원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건 출생일부터 미리는 안 되고요.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증여재산 공제를 또 추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출생을 하죠. 입양도 돼요. 입양 신고한 날로부터 2년 내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결혼도 했고 출산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복돼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받았어.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만 해줬어. 근데 몇 년 지난 뒤에 애를 낳았거든요. 애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그다음에 1년 반쯤 지나서 애를 낳게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또 본인이 좀 돈이 있어가지고 또 한 5천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증여해 준 거예요. 중복 적용돼요. 다만 합해가지고 1억을 넘을 수는 없어요.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합해서 1억을 넘을 수는 없어요. 중복은 되는데 합해가지고 1억을 넘을 수는 없다. 통합 공제한도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출산은 혼인하고 출산할 수도 있지만 혼인과 관계없이 출산만 하더라도 1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중복이 되지만 합해가지고 아무튼 1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내용만 추가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아까 요게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 특례 사유해가지고 뭐 약혼자 정당한 사유에 약혼자가 사망했거나 약혼 해제 사유 뭐 이런 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불치병 뭐 그밖에 중대한 사유 그게 뭐 혼인 준비 중에 뭐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했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가산세 아까 면제시켜 준다고 했었잖아요.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개헌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 면제시켜 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뭐를 내게 하겠다? 대신에 이자는 내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 아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하나만 더 본다면은 여기 요거 선악 골동품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선호나 골동품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죠? 또 감정평가 심의회에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그 감정평가액과 그리고 감정평가 심의회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겠다. 서원화 골동품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살짝 개정된 게 2명 이상, 2명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서원화 골동품 감정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이상의 전문 기관.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2개 이상의 전문 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겠다. 2명이 아니라 이렇게 개선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심의회에서 감정한 게 있다면 여기서 감정한 가액과 감정평가 심의회 감정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만 그 감정평가액이 여기 평균액 여기서 한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 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냥 감정평가 심의회의 감정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다. 그래서 서원화 골동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이 좀 됐다. 그 내용까지만 소목적상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오늘 국세기본법하고 상속세고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세법 특강을 했습니다. 수업 목적 관련해 가지고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스킵을 했고요. 수업 여기 내용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속세, 부가가치세 개정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듀윌 회계사 세무사 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특강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료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구조면 대표의 자료는 김문전 세법TV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특강 국기법과 상징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